네, 이제 사기 강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의사표시.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 뭐 이렇게 하자 있는 의사표시랄지 아니면 착오,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전 이항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계속 나오죠?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하지 못한다. 자 보면은 이런 거죠. 갑이 을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 사람한테 사기를 하거나, 지금 이건 아직 없다고 치고요, 강박을 하는 겁니다. 강박. 사기라는 건 기망이고 요거는 공포심이에요. 속이는 것, 그죠? 또 하나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그죠? 공포심.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거는 뭐냐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에, 그러니까 공포가 들어서 내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이거를 강박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강박상태. 뭐 협박을 당한다거나 그런 경우겠죠? 이럴 때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강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가방을 하나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줘야 됩니까? 아니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주는 게 말이 안 되지. 얘 지금, 그죠? 강박하는데. 또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사기 당한 사람이 사기대로 이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고소해야지. 그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런데 요 사람이 직접 상대방이 이렇게 사기나 강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3자가 얘한테 사기나 강박을 하고 얘하고 거래관계를 맺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쵸? 제3자가 사기를 치고 계약관계는 요 둘이 하게 만들고 요랬을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때는 얘가 이 사람의 사기나 강박을 알 수 있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취소 여부가 달라진다 이 뜻입니다. 얘가 이 사람의 사기를 알았다. 그러면 얘도 취소할 수 있고, 몰랐다. 그럼 취소 못한다는 얘기예요. 취소 못하고 얘한테 이행해야 돼. 아시겠죠? 이행하고 얘는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사기라는 건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이중의 고의. 자, 하나는 갑이 얘기하는 겁니다. 갑의 고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의사표시를 하게 할 고의, 사기할 고의, 이겁니다. 속이겠다는 의사, 그죠? 법률 행위를 하게 할 의사,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중의 고의고, 기망이라는 거는 사실과 다른 관념을 심는 것, 이게 사기입니다. 그죠? 사기는 뭐 되게 애매한, 그죠? 되게 애매한 범죄예요. 우리나라가 벤처기업 육성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한테 청년들이요, 야망을 가지고 벤처기업도 많이 해라. 그런데 전부 다 어디만 갑니까? 노량진에 가서 공무원만 하거든. 그거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 법률적인 시스템 자체가 벤처기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기본적인 패턴이 뭐냐면 미국 같은 데는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투자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성공할 수도 있고, 당연히 사업은 100개 하면은 99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벤처 캐피탈도 망하면 그냥 투자 손실로 봐요. 그래서 이 벤처 기업가가 다음에 다른 투자 기회가 생기면 너 예전에 망했었잖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 아이템이 지난 건보다 더 적이고 얘가 한 번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배웠을 거다 하고 또 기회를 줍니다. 도저히 안 되면 파산법을 통해서 다시 완전히 리셋을 하게 해줘요. 트럼프도 파산법 때문에 저기 됐었거든요. 트럼프도.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요.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고소장부터 들어가죠.
그러면 경찰부터 검찰까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너 그때 당시에 이거 이렇게 있었어? 너 변제 자력 있었어? 당연히 없지. 돈 있는 사람이 뭐 투자 받습니까? 없으니까 받지. 그러니까 변제 자력 없었고 갚을 능력 없었고 기망했고 넌 교도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죠?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벤처기업 청년들한테 창업 열풍을 뭐 하려면 망할 수 있는 그런 망해도 다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함부로 교도소 안 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뻑하면 보내거든. 그럼 뭔 놈 사업이 되냐고. 그러니까 만만한 게 공무원이지. 응? 그러니까 공무원 준비하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사업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0번 망해도 11번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부모가 돈 많은 사람이에요. 확실합니다. 부모가 돈 많은 사람. 100%. 그 외에는 없어요. 그것도 부모여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이가 월드스타잖아요. 했었잖아요. 만일에 걔네 부모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으면 걔는 그냥 양아치야. 동네에 날건다리고 생긴 거 봐. 어? 걔가 모범생처럼 생겼습니까? 지 말로도 얘기하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맨날 놀기만 했다고. 그죠? 꼴보기 싫어서 이제 보냈는데 거기에서 뭐 돈 팡팡 쓰고 놀고 어쩌고 하니까 뭐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패턴에서 한번 이렇게 저기 된 거지.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어 봐요. 걔는 교도소 들락날락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한테 뭐 해라 안 돼요. 그건 함부로 지적질을 못하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왜냐면 기성세대들은 노력하는 것만큼 확률적으로 사실 인류 역사에서 지난 2차 대전 이후에부터 20세기 말까지 요 50년만큼 노력한 거 이상으로 대가가 나왔던 시즌이 없었거든요. 항상 열심히 살았어요. 인류는. 항상 열심히 살았는데 그만한 대가를 얻은 적이 없어요. 인류 다. 근데 20세기 후기 산업사회에는 그게 됐죠. 그래서 중산층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옛날에 무슨 중산층이 있습니까? 양반 아니면 상놈이지. 그죠? 5%의 부자와 나머지는 다 거지예요. 근데 20세기 후반은 그게 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50대, 60대, 70대인 분들은 자기가 그거를 과실을 획득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놓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기회는 있었거든. 근데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은 그런 기회도 없었어요. 그죠? 지금 젊은이들도 지난 몇십 년간의 기회가 없어요. 지금 청년한테도. 그러니까 그 청년한테 왜 안전빵으로만 가려고 하느냐, 진취성이 부족하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나은 편. 유럽은 개판. 유럽은 완전 걱정이에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정말 걱정입니다. 진짜로. 자, 강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공포심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그냥 뭐 누가 칼 들고 협박을 안 해도 펼쳐지고 있는 게 우리한테 의사의 자유가 있냐 이것이 없지. 그죠? 그러니까 자, 이럴 때 사기나 강박일 때는 어떻습니까?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고요. 자,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땐 상대방, 그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거 구분해서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취소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무효시키는 거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좀 보겠습니다.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도 매해 한 문제 정도씩 나오는데 뭐 어렵진 않아요. 자, 사기라 함은 타인을 기망하는 것, 강박이라 함은 타인을 위협해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자, 65페이지에 어디를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신분법과 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자, 신분법에는 적용하지 않고 소송법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옆에다가 땡땡 해가지고 써놓으세요.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그죠? 사기에 의한 입양.
이런 거 무효예요. 그냥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효입니다. 그런 건 무효.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제가 설명 지금 안 하는 판례는 심화 때나 아니면은 할 거예요, 다.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자, 이중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차고에 빠지게 하겠다라는 의사와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의사,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 지문에서 나오고요. 자, 기망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관념을 갖게 하는 거다. 자, 자기에 의한 적극적 기망뿐만 아니라 부작이나 침묵에 의한 기망도 된다. 이 부작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액션이 없는 겁니다. 그게 부작이에요. 자기는 어떤 행동, 액션이 있는 거고 부작이는 요구되는 행동이 없는 걸 부작이라고 해요. 침묵은 그야말로 침묵이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판례인데요. 저 얘 보면 갑이 을에게 이제 병을 소개하는 겁니다. 아, 이 양반 법무사예요, 막 이렇게. 근데 그 법무사가 아니었거든. 근데 이 병이 나 법무사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것도 기망입니다. 그죠? 병이 침묵하는 경우, 요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다. 그죠? 나 법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법무사예요. 이렇게 얘기는 안 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차고에 빠져 있잖아요. 자기가 법무사인 걸로. 그러면 이거를 제거해 줄 의무가 생겼거든. 이거 얘기를 해야 돼요. 나 법무사 아니라고. 근데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 그러면은 이건 사기입니다. 자, 위법성이 있죠. 동그라미 4번. 신의 측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기망만 위법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망이라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거짓말하고 해서 전부 다 그냥 뭐 취소할 수 있고 이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지하철 타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지하철에서 막 이렇게 뭐 이것저것 1,000원짜리 많이 팔잖아요. 1,000원짜리 딱 파는데 1,000원짜리 상품을 이거 최상품 백화점에서 파는 이태리에서 건너온 명품 딱 사시라고. 이거 예? 떨이 하면서 이거 입생 로랑 우산 이거 5,000원에 파신다. 말이 되냐고 이게. 이런 거는 사기라고 안 봐요. 이런 거는. 누구나. 근데 변칙 세일. 이건 뭐냐면요. 변칙 세일 밑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정가로 판 적이 없다. 이렇게. 정가로 판 적이 없다. 이게 변칙 세일이에요. 세일이라는 건 원래 뭡니까? 10만 원짜리에 10만 원짜리로 태그가 붙어 있어요. 10만 원에 판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걸 5만 원 이렇게 이게 세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도 10만 원에 판 적이 없어요. 근데 10만 원짜리 태그 붙여놓고 5만 원에 세일하는 것처럼 파는 겁니다. 이게 변칙 세일이에요. 이거 다 사기로 걸렸었어요. 옛날에 백화점들. 백화점들. 그래서 지금은 요직 안 하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대단히 비윤리적으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도 양단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성악설을 좀 따라요. 인간은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인 태제가. 인간은 선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안 돼요. 나눠놔야 되고 서로 견제와 감시를 만들어놔야 되고 법을 만들어내야 되고 상시 감시기구가 있어야 되고 감시기구도 나눠놔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 태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하면은 바로 그냥 그러고 있죠. 자, 강박은 공포심 유발입니다. 공포심 유발. 그죠? 요 동그라미 2번에서는 그 둘째 줄에 보면 A 있고 B 있죠? 어떤 해악의 고지가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강박이 아니다. 강력히 요구. 요게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하게 한 경우 요것은 취소 사유일 뿐, 그죠? 반사회 질서도 아니고 비진 표시도 아니다. 요것도 시험에 난 적이 있어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103조 위반은 일단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경우 얘 보시면 칼을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거 이거 강도잖아요. 이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안 보고 이거는 강도에 의한 의사표시잖아요. 이건 무효입니다. 이건
이 무효예요, 무효. 예.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위법성에 보면은 뭐 이렇게 해악의 고지를 하거나 이랬어도 이게 무슨 뭐 정당한 경우, 당신 돈 안 갚으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 보면 이게 강박이냐 이거지.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 질서에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가 좀 돼야 됩니다. 단순히 경고를 보내는 것 이런 거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할 수 있고요.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죠. 제3자의 사기 강박.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여기다가 줄 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대리인이 사기쳤다. 이럴 때는 본인은 그냥 뭐 그죠? 대리인의 사기 사실을 본인이 알았던 경우뿐만 아니라 선의 무과실이어도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리인은 본인과 세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3자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구별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취소의 여건은 소급표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좀 보죠. 자, 의사표시. 의사표시라는 게 이제 내가 이 물건을 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의사표시예요. 어떤 법률 효과를 바라는 내심의 의사를 외부로 표출하는 거. 이게 이제 의사표시인데, 일단 입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표백이에요. 그죠? 입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표백. 표백이라는 게 뭡니까? 겉표자에다가 밝힐 백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냥.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게 발신이 돼요. 일단 출발합니다. 그죠? 상대방한테 도달을 하죠.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읽죠.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편지로, 그죠? 편지로, 옛날에는 편지로 많이 했으니까 편지입니다. 편지. 자, 편지를 작성해요. 문서 작성. 편지 썼습니다. 내가 네 물건을 사겠다. 붙여요. 우체국에서. 상대방한테 도달합니다. 상대방이 봉투를 뜯어서 읽어요. 이거, 그죠? 그럼 딱 맞죠? 이거를 표백, 발신, 도달, 요지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자,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 요거는 말하면 땡이죠. 자기가 그냥 얘기하면 돼요.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우리는 저게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있는 게 중요하죠. 그죠? 상대방이 있는 거. 이거는 뭐가 원칙이냐? 상대방이 있는 것은 요게 원칙입니다. 도달주의.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그래서 도달이라는 게 뭐냐?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 그러니까 그 집에, 그 수신자 집의 우편함에 들어간 상태. 이게 도달이에요. 근데 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뭘 합니까? 내용 증명을, 그걸 보내는 거예요. 내용 증명이나 아니면은 하여튼 뭐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 하여튼 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스티커 붙이는 거. 그게 내용 증명 맞죠? 내용 증명. 그래서 내용 증명 같은 거는 그 무렵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내용 증명 같은 건 상대방한테 도달된 걸로. 상대방한테 도달이 되면 그 의사에 구속이 된다. 그러니까 발신자도 구속이 돼요. 상대방한테 내가 네 물건 살게, 상대방한테 딱 도달이 됐어요. 아직 읽기 전. 그래도 상관없어요. 도달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함부로 철회 못해요. 의사표시 후에 사망해도 의사표시는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발신자가 죽어도 상속인들이 책임지고 가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있는데, 격지자가 떨어져 있는 사람 간에, 그죠? 뭐 서울에 살고 있고 부산에 살고 있고, 근데 전화나 이런 거 없을 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법제가 언제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모든 게 말 타고 다닐 때, 구한말, 요때 생각하시면 돼요. 부산하고 서울하고 계약할 때 전화로 한다. 격지자 아닙니다. 아시겠죠? 대화자예요, 대화자. 그건 격지자는 멀리 떨어져 있다 이 얘긴데, 의사표시의 도달 시간이나 공간적, 시간적 이격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이게 격지자예요. 근데 뭐 이메일로 보내고 전화하고 이거는 이격이 없잖아요. 그죠? 시간적인 이격이. 이건 격지 아닙니다.
요럴 때는 언제 하느냐? 격지자 간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에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청약이 아니에요.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발신한 때 효력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 갑이라는 사람이,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야, 너 내 땅을 1억에 살래? 이렇게 1억에 사라. 이렇게 청약합니다. 얘가 청약자 편지 보냈어요. 청약자. 얘가 오케이, 내가 네 땅을 1억에 살게. 승낙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청약자와 승낙자 이 상황입니다. 1억에 사라. 오케이, 1억에 살게. 그럼 계약 완성, 이행만 하면 돼요. 그때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입니다. 요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언제? 발신한 때. 오케이, 내가 네 물건을 1억에 살게 하고 우체국에 가서 붙일 때 효력 발생, 계약 성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청약은 얘한테 도달했죠? 청약의 효력은 도달했죠? 내 승낙의 효력은 언제예요? 이격 있으니까 발신할 때. 그러니까 발신할 때 승낙의 효력 발생했어요. 청약의 효력 발생했고 승낙의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럼 의사가 합치됐죠?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그죠? 1억의 매매 계약이 딱 성립된 거예요. 언제? 발신할 때. 공시송달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주소를 알 수 없어서 법원에 가면 중앙지방법원 동문 그쪽에 딱 이렇게 정문 쪽에도 있고요. 동문 쪽에 딱 보면은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쭉 붙여다니죠. 옛날에 방 붙여놓듯이. 그게 공시송달이에요. 응? 그러면 요거에서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과실 없이. 과실 없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겠다. 그럴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과실 없이. 그러면 2주입니다. 2주. 최초 공시송달은, 그죠? 개시 후 2주가 지나면 효력 발생. 그 다음 게시물부터는 2길이에요. 2길. 다음 날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송달은 딱 외울 게 요거 있죠? 과실 없이 2주 2길. 요거만 기억하시면 공시송달은 끝! 되는 겁니다.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은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하지 않고. 책을 좀 보겠습니다. 중요한 데만 찝어볼게요. 71페이지 민법상 도달주의가 있습니다. 도달주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중간에 보면 민법은 도달주의를 택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요거 있죠. 여기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도달에 의해서 뭐 개념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 이 정도고요.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 이것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도달은 도달입니다. 왜? 내용 증명이 와도, 그죠? 나 이거 안 받아, 수령 거절,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때 도달한 겁니다. 그쵸? 그때 도달한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동그라미 3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요거는 별표 해야 되겠죠? 시험에 자주 납니다. 내용 증명 우편물, 등기 우편물. 요거는 그 무렵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일반 우편물은 반송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달로 추정되지 않는다.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 증명, 등기.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그죠? 네. 그리고 일반 우편. 요거 안 됩니다. 시험에 잘 나요. 그 다음에 도달의 효과. 의사표시가 도달했다 상대방한테. 그럼 철회 안 됩니다. 철회할 수 없다. 이거 있고요. 그리고 통지 후에 사망을 했다. 이거 영향 안 미쳐요. 상속인들이 의무 부담해야 됩니다. 그 정도. 그리고 예외적 발신주의 뭐 있고요. 공시송달 뭐 읽어보시면 되고. 합니다. 제가 너무 얼렁뚱땅한 건 아니죠?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돼요. 대리입니다. 대리. 대리가 이것도 매번 시험에 나죠?
매해 그래도 한 두세 문제는 나요. 여기에서 항상. 예. 뭐 우리 시험은 나는 게 딱딱딱딱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다 책에다가 체크해 놨거든요. 그죠? 기출된 부분 따다다닥. 거기에 기출이 야질이 많이 된 거 있으면 그거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는 내가 살 사람이고 저 사람이 파는 사람이고 둘이 만나서 하는 거지만 또 많은 경우에 대리인을 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그죠? 예컨대 어떤 뭐 전셋집을 얻는다든가 뭐 이럴 때 남편은 직장에 나가고 뭐 집사람이 뭐 다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여기에 본인이 있고 요 사람이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람이 요 사람한테 대신 좀 처리해줘. 이 사람 문제잖아요. 이 사람 문제인데 네가 대신 좀 처리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효과는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둘 간에 이렇게 거래 행위가 되고, 그죠? 대리인과 상대방 간에 거래 행위가 있고 그 효과는 요로 가는 게 아니라 요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대리의 삼면 관계라고 불러요. 세 가지 면이죠. 대리의 삼면 관계. 그럴 때 이 대리라는 게 어떤 거냐? 타인이 본인의 의뢰음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해서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 행위를 진행하는 거다. 얘 대신 하는 거지 뭐. 이게 대리예요. 뭐 금방 아실 수 있고. 이런 거는 뭐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거구나 아시면 되고. 대리라는 게 여기 보면은 유권 대리, 무권 대리 이렇게 있죠? 유권 대리는 진짜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대리권을 준 겁니다. 네가 대신 좀 해줘 이렇게. 그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고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죠? 대리권을 준 사실도 없어요. 어떤 경우 생각하시면 되냐면 딱 아들이, 그죠? 아버지한테 돈 좀 달랬더니 아버지가 돈을 안 줘. 그래서 몰래 아버지 집에 잠입을 합니다. 그래서 도장과 뭐 기타 등등 아버지가 어제 인감증명 띄워놓은 것 같고 해가지고 근데 매도용 인감이 아니야. 에이, 어쨌든 간에 팔 수는 없어. 은행에 가자. 그래서 아버지 집을 싹 넣고 대출을 왕창 얻는 거죠. 그래서 유흥비로 탕진한다. 이런 경우 왕왕 있어요. 그런 경우입니다. 대리권을 안 줬어요, 아들한테. 내 재산을, 내 집을 은행에다가 맡기고 담보로 돈을 이렇게 대출해 와라. 맡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들은 은행에 가서 저 아버지한테 대리권 받았습니다. 자, 여기 위임장 있고요. 인감증명서 첨부됐고요. 서류 기타 등등 다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는데 대리인인 척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무권대리예요. 대리권을 준 바가 없는데, 그죠? 대리권을 준 바가 없는데 대리인인 척 하는 겁니다, 이건. 이게 무권대리입니다. 이 무권대리도 가만 따져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뭐냐면 이 아들이 대리인인 척 하는데 이 본인이 있죠? 아버지. 본인이 책임이 좀 있느냐, 아예 그런 책임도 없느냐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아들이 그렇게 대리인인 척, 아빠의 대리인인 척 그렇게 구라치는데, 은행에 가서 구라치는데 핑계거리를 줬느냐 안 줬느냐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이럴 수 있어요. 예컨대 전날 아버지가 우리 아들한테 은행 그 자기 거래하는 이제 담당 지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내일 내가 저 대출 좀 오더라고 좀 보낼까 지금 생각 중인데 내일 아마 아들이 갈 거야. 그때 잘 좀 처리해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들한테 안 줬어. 아들이 내가 이제 대리권 딱 주려고 마음 먹었더니 이 녀석이 딱 와서 한다는 얘기가 아버지 나 돈 줘. 그러니까 기분이 확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에라이 놈아 야단만 치고 그거 보낸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지점장한테는 미리 내가 대리권 줄 거다.
그래도 돈 대출 받을 거다. 아들놈이 사업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라도 빼서 줘야지. 뭐 이렇게 얘기가 이미 된 거야. 근데 아들이 저녁 때 왔는데 싸가지 없게 행동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거지. 그래서 얘기도 안 했어. 근데 그 다음날 공교롭게 아들이 아버지 서류랑 잔뜩 해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자, 지금 아침 드라마가 딱 써지잖아요. 그죠? 그 상황이에요. 그 아침 드라마 상황. 그때가 요겁니다. 아시겠죠? 핑계거리를 줬잖아요. 어쨌든 아버지가. 그죠? 핑계거리 준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것도 없이 생짜로 구라치는 겁니다. 생짜로. 무슨 그런 핑계거리도 아무것도 안 줬어. 그냥 거짓말한 겁니다. 아주 뭐 대단한 거죠? 예. 요거는 핑계거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핑계거리를 줬기 때문에 본인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그죠? 일말의 책임이 있을 수 있어. 이거는 그런 거 아예 없어요. 여기에서 개념이 확 달라요. 어쨌든 따져보면 둘 다 대리권 안 주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엄밀하게 따지면 대리권 안 주긴 마찬가지야. 아, 핑계거리를 줬다 손치더라도 그게 대리권 준 건 아니죠. 핑계거리를 준 거지. 그렇죠? 이게 차이입니다. 핑계거리 준 거 아예 그것도 없는 거. 이해되시죠? 사자 라이언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그냥 심부름꾼, 말만 전하는 사람, 그거예요. 말만 전하는 사람. 그리고 명의를 모용한다. 이건 뭐냐면 보통은 자, 이 사람 입장에서 얘하고 거래 행위를 할 때요. 보통 자, 매도인, 자, 갑의 대리인, 을, 매수인, 병.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게 맞는데, 그러고서 대리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아니 병이지, 병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장 들고 오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계약서 기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대리 뭐 알잖아, 나 대리인이야 해가지고 뭐 피곤하게 무슨 갑의 대리인 뭐 이렇게 안 쓰고 그냥 갑도장 찍어서 많이 하거든. 그렇게 그것도 대리권이 돼요. 저도 대리가 된다고요. 그렇게도. 응? 유임자 같은 거 있고 하면. 그리고 뭐 종류인데 임의대리나 법정대리, 임의대리는 이렇게 대리권을 준 거예요. 네가 내 대신 해 하고 이렇게 권한을 준 거. 그죠? 임의로 준 거. 요게 임의대리고요. 법정대리는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친권자. 이거는 친권자는 이 10살짜리 아들내미가 아버지 내 대리권 드리겠습니다. 아니잖아. 그죠? 아들이 무슨 뭐 지금 3살짜리가 아버지 나 대리인이야, 아빠가 내 법정 대리냐 이렇게 수요해? 안 하죠. 그냥 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능동대리, 수동대리는, 능동대리는 어떤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수동대리는 상대방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받을 수 있는 거,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선 요게 중요해요. 둘 다 할 수 있다. 대리권을 줬다는 얘기는 법률행위를 할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둘 다 준 거다. 요거는 뭐 다 이해되는 거고요. 일단 여기서는 요 정도. 자, 이 법정 대리는 요거, 그죠? 법률의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인데 법률의 규정이 제일 많아요. 법률의 규정이. 그리고 임의 대리, 그죠? 이게 제일 많죠? 임의 대리, 대리권 주는 거. 요 대리권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불러요. 용어상 약속입니다. 수권행위, 그죠? 권한을 수여하는 겁니다.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 이렇게 네가 내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어 하고 딱 권한을 주는 거죠. 이걸 수권행위라고 불러요. 요거는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 갑이 대리권을 줄 때 을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을과 의사의 합치가 필요 없다. 일방적인 행위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뭐
얘가 싫다는데도 내가 야, 너 내 대리인해. 그럼 무조건 대리인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계약이라는 건 청약과 승낙이 있잖아요. 그죠?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고 합치해야 계약이 성립하는데 그런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대리권을 주는 것뿐이지 내가 얘한테 뭔가를 받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방적인 행위다 이런 거지. 그죠? 뭐 그래서 이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불리는 것 뿐입니다. 둘 간의 의사의 평면적인 합치까지는 필요 없다. 그냥 일방적으로 주면 된다. 물론 얘가 싫다고 하면 안 하면 그만이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게 또 하나 있는데, 자, 갑이 을에게 위임이라는 법률행위를 하는 겁니다. 위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대리권도 준다. 그럴 때 위임이 취소되거나 해제된다면 대리권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느냐 아니면 별도로 대리권을 없애는 행위를 해야 되느냐.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부적인 법률 관계를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의뢰인이고요. 이 사람이 변호사예요. 자, 의뢰인이 변호사한테 소송 수행을 맡기죠. 그죠? 이거를 위임계약이라고 불러요. 위임계약. 위임계약을 부릅니다. 위임계약은 타인의 일을 성실하게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계약입니다. 아시겠죠? 위임계약은 채권법에 있어요. 위임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별도로 또 하냐면 대리권도 수여를 해요. 대리권도 수용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문서를 받을 수 있는 대리권, 문서를 대신 보낼 수 있는 대리권. 그렇잖아요. 변호사 사무실에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사인하라는 거 보면 뭐 변호사는 뭐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무슨 뭐 소송상 서류를 발송할 수 있는 권리, 수령할 수 있는 권리, 무슨 공탁금을 할 수 있는 권리, 뭐 할 수 있는 권리 뭐 쫙 넣는다고. 이게 다 수권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위임계약과 비스무리끄리하긴 하지만 다른 겁니다. 왜냐면 위임계약은 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 채무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고 대리권, 문서 수발할 권리 요거는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얘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위임계약,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할 때 체결하는 위임계약은 요 사람과 요 사람이 요렇게 계약을 맺어서 그죠? 요렇게 하는 거고 요 대리권은 얘가 해야 되는데 얘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상 좀 달라요. 요거를 기초적 내부 관계라고 부르고 요거를 대리권 수권 관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개념상 좀 다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변호사를 해고했어요. 해고했습니다. 자, 해고했으면 이건 날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어때요? 요것도 날라가야 되는데 개념상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날리는 별도의 행위가 필요하냐 아니면 얘를 날리면 얘도 세트로 날아가느냐 이거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세트로 날리면 안 돼요. 왜냐면 법률 행위가 다르거든요. 다르잖아요. 이 위임계약에 얘가 갖고 있는 권리 의무는 위임계약상 의무는 요 당사자끼리 갖고 있는 권리 의무거든. 이거는 얘 건데 얘가 대신해 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 색깔도 다르고. 근데 어떻게 세트로 취급을 하느냐? 안 된다. 별도로 이거 날리는 행위 별도로 해라. 이런 학설이 하나 있겠고. 야, 일상생활에 누가 그렇게 하냐? 일반적으로 이거 날리면 이것도 같이 날아간다고 다 생각하지. 그러니까 같이 날아가는 걸로 가자. 요 두 가지 견해가 싸울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법률학자들, 교수들은 당연히 세트로 날릴 수 없다예요. 왜냐하면 학문적인 엄밀성을 따져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대법원에서는 아유, 세트로 날려 이런. 어떻게 일반인들한테 이거 날리고 이거 날리라고 또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날라가면 이것도 같이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판례는 말이에요. 판례는 이론적 엄밀성은 없어요. 예. 판례 공부하다 보면 이론적 엄밀성은 없습니다. 근데 현실 생활의 적합성은 있어요. 근데 학자들의 견해들은 학문적 엄밀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긴 한데 훨씬 복잡합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근데 대법원 판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 그러니까 학문적인 이런 교수들이 갖고 있는 학문적 이런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요거일 때는 요렇게 가고 요거일 때는 요렇게 가고 하니까 이론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판례를 가지고 이 판례는 여기에서 왜 이렇게 이론을 구성했지? 옛날에는 다른 편에서는 이렇게 구성했는데 이거 이상하다? 고민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옛날에 저희가 공부할 때도 판례는 암기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론적 엄밀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골치 아프죠. 우리만 골치 아프고 대법관들이야 뭐 골치 아프겠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세트로 날아갑니다. 이거 세트로 날아간다. 이거를 유인성이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유인성이 있다. 그래서 뭐 대리권의 범위까지만 잠깐 보면요. 대리권의 범위, 이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법정 대리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겠죠. 그렇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대리는. 왜? 선임도 법에 의해서 되는데 할 수 있는 것도 법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임의 대리는 당연히 권한을 정하겠죠. 네가 내 대신 은행에 가서 5천만 원 대출을 받아달라. 이렇게 딱 정해놔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을 딱 그만큼을 준다고. 매매를 해달라. 또는 임대를 놔달라. 대출을 얻어달라. 이렇게 딱딱 정해놔요. 그럼 고행에 따라서 합니다. 근데 문제는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 이때가 중요한데 요거는 요거를 세트로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시험에 자주 납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죠. 여기에서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 요거 보면 요것도 좀 재밌어요. 보존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보존행위. 요거는 제한 없이 가능해요. 제한 없이. 이용 계량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고 처분은 안 된답니다. 자, 뭔가 강도가 세지고 있죠? 보존, 이거는 무한정돼요. 보존. 이용, 이거는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유지하는 상태만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처분 안 돼요. 자, 보존 할 수 있고, 그죠? 이용, 성질이 변하지 않게 딱 현상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용, 요거는 가능. 그죠? 예컨대 집,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거를 뭐 관리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임대를 놓는다든가 이렇게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용하는 되고, 처분 이건 안 돼요. 응? 처분, 보존, 이용, 처분. 그래서 요거는 뭐 안정되고, 요거는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되고, 요건 안 되고. 그죠? 동그라미, 세모, X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개념들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개념들이니까 그래서 별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조문만 아시면 돼요. 이런 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계약 금지, 쌍방대리 금지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A 부동산이 있는데 을한테 자, 내가 이 A 부동산을 팔려고 해요. 팔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 친구인 을한테 이렇게 대리권을 줘요. 네가
대리인으로서 좀 팔아줘. 이해되시죠? 을이 이제 대리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 자기가 탐나. 그래서 오케이, 내가 매수인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도인, 갑의 대리인 을, 매수인 을, 이렇게. 이해되세요? 저게 자기 계약이에요. 그러면 저 계약서 조항은 얘한테 유리하게 쓰겠습니까? 얘한테 유리하게 쓰겠습니까? 빤한 거 아닙니까? 지가 쓰는 거 아닙니까? 지가 혼자 타이핑 치면 돼요, 그냥. 그죠? 그래 놓고 그냥 도장 2개 찍으면, 그러면 1억짜리, 지금 현재 시가가 1억인데 한 1,000만 원 쓰고 지가 먹으면 되지.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금지예요. 금지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갑이 똑같이 A 부동산이에요. 얘가 요거를 매도하는 권한을 을한테 줍니다. 병한테 매수하는 권한을 또 받아요. 그래 놓고 지가 또 어디 치는 겁니다. 갑의 대리인 을, 뭐 병의 대리인 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금지입니다. 금지. 그런데 이제 되는 것도 있어요. 요거 채무이행. 채무이행은 된대요. 그냥 돈 갚는 거니까, 무슨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갚는 거니까 뭐 그건 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고. 그리고 법무사도 쌍방대리 되죠. 법무사 됩니다. 이거 뭐 등기만 옮기는 거니까. 그리고 공동대리, 이거는 대리인을 여러 명 둔 거예요. 대리인을 대리인을 여러 명 둔 경우, 이럴 때는 한 명 한 명이 모두 대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다 그냥 다 대리인으로 행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리인을 3명 지정해 놨어요. 너도 대리인, 너도 대리인, 너도 대리인, 이렇게. 그럼 얘도 팔아먹을 수 있고, 얘도 팔아먹을 수 있고, 얘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런 형식. 그죠? 그런데 반드시 너희들 3명이 같이 해라, 그렇게 딱 제한을 걸어놓으면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안 하면 무권 내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묶어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이사의 권한 중에도 공동대표이사라는 게 있거든요. 공동대표이사도 각자 대표가 원칙인데 반드시 공동으로 하게 해놓은 경우에는 공동으로만 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비슷한 경우가 있죠. 대리권의 남용이라는 것, 남용. 그러니까 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컨대 어떤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을 때요,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거, 이거를 유월이라고 불러요. 유월. 뭐 유월, 넘어갔다, 이런 뜻으로 어떤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걸 유월했다고 부릅니다. 행정 권한의 유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바운더리 내에 행위를 하긴 하는데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썼다. 이게 남용이에요. 원래 대리권이라는 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그죠? 나한테 대리권 준 사람을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써버리는 겁니다. 형사적으로는 배임죄입니다. 그거예요. 형사적으로는 배임죄예요. 근데 그건 형사적 문제니까 민사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외형적으로는 대리권 범위 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리인,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리행위를 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 그죠? 대리인에 의해서 비즈니 표시가 이루어지고, 그죠? 비즈니 표시라는 건 뭐예요? 본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본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지 이익을 위해서 한 거니까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 경우에는 본인, 이 사람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대리권의 소멸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죽으면 뭐 끝나야죠. 당연한 거. 대리인의 성년후건 개시, 파산,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한정치산, 금치산 됐어요, 대리인이. 그럼 대리인 역할 못하고 파산, 이것도 못한다 이겁니다. 파산하게 되면 여러 가지 권한이 뭐 정지돼 있죠. 못하게 되죠. 이렇게 뭐 보겠습니다. 뭔가 많네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